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까지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실정으로 이른 민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전국 관련 이슈, 유영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입장차가 아주 커 보입니다. 먼저 각 당 원내대표 발언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습니다. 재미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로서는 이슈를 잘 던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끝을 보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이 재미를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여야 입장이 이렇게 지금 다른 상황인데, 자 일단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에 네.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이라는 이 수도가 관습 헌법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제 개헌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네. 당에서 원하는 거죠. 지금 수도 이전 문제는. 그러려면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지금 176석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밀어붙여서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요. 개헌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은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여야 합의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전에 위헌 판정이 내렸으니까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국민적 요구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개헌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 합의를 해야 되는 거, 국민적 합의와 협력,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럼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이 문제 외에도 뭐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는 그런 성질로 가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라든가 국민적인 어떤 협력, 합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회가 300석인데 이 가운데 개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3분의 2,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저지하려면 반대로 101석이 필요한데 지금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103석이죠. 그래서 지금 단독 이제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당과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자 반대로 이제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 정부 여당이 부동산 뭐 급등 문제 등 최근 나빠진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꺼내든 국면 전환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정부 여당이 그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행정수도 이전은 그 2004년 위헌 판결에서 보듯이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지난 총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공약집을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겠다고 하는 이행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현재 부동산 급등과 이 문제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좀 조급하게 집권 여당이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약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럼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뭐 당에서나 국민들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이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의 균형 발전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혁신도시와 구도시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 그리고
농촌에 있는 어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 개 마을에 이른 농촌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을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뭐 대책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더 광범위하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보는 되게 중요한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백년 대계에 꼭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재의 집권 여당의 자세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근본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서울 과밀화, 수도권 네. 과밀화 이 문제 때문에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각 지역으로 좀 분산이 네.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가 또 나오게 된 건데 자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내부 입단 소개까지 나섰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분간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 뭐 섣불리 논쟁에 가담해서 덮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걸 너무 정쟁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좀 정쟁으로 파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정부 여당이 정략적이고 또 이 국면 전환령이라고 하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이 당과 청와대 정부가 합치된 의견을 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안들이 나오게 되고 네. 또 미래통합당도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의견이라도 법적 장치가 있다고 하면 전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입장을 정리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 여론들이 국토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통합당이 일단 특위에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지만 또 당 내부에서는 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각 의원들의 이야기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다음 대선에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뭐 개헌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 뭐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해 나가자. 이게 뭐 지역 의원들도 있고 또 전 뭐 서울시장을 역임했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야기도 있는데 자 네. 교수님 이 부분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부동산 문제하고 행정수도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은 어젠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름을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행정수도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좋잖아요. 상당히 이거를 지금 현재는요. 50% 이상이 행정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여튼 첫 번째 여론조사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수도권에 너무나 집중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지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수도권은 반면에 과밀화되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둘 다 불만은 그리고 피곤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렇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신선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수도권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 계획으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걸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집안 문제들,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지방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걸 한꺼번에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이것도 위헌 판결까지 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헌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서 이러한 균형적 발전 문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건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행정수도 명칭만 뭐 옮기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인프라들이라던가 같이 옮겨야 또 그 효과가 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 발언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세종시 특강에서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서울을 뭐 천박한 도시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인데 먼저 이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해당 맥락의 발언 전체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근데 유럽의 그 세네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그렇게 큰 관광 유람이거든요. 그걸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위 있고 그 아까 말한 안전하고 그 품위 있고 그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1분 정도 되는 이 녹취를 이제 직접 시청자분들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자, 뭐 일부에서는 서울 이꼴 천박한 도시라고 한 건 아니다. 이 한강변에 뭐 아파트만 들어서서 여긴 얼마, 저긴 얼마 이런 행태가 천박하다. 이렇게 한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이 천박한 도시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7, 80년대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개발 위주로 서울이 지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이고 뭐 문화 컨셉을 갖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 이후에도 뭐 박원순 시장도 한 9년 했지만 그 이전에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해서 서울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편의가 좋죠. 안락하고. 교통뿐만이 아니라 뭐 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지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개발 위주의 그런 성격도 있지만은 그 다른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서울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고, 혹시 네,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북한산, 한강 그리고 600년 된 그 말하자면 궁들이 모여 있는 되게 아름답고 소중한 도시입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께서 사실 문제 의식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적인 거, 상업적인 거에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천착하게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품격이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리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글로벌 10대 도시에 들고 있고 또 매년 관광객들이 1,100만 명씩 찾아오는 도시에 대해서 천박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공당의 대표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도시 기능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뭐 일부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두 분도 공감을 하시지만 네. 그 표현에 대해서 네.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행정수도 이제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아까 저희가 뭐 얘기한 것처럼 일부만 가면 아마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옮긴다면 뭐 어디까지 옮겨야 되겠습니까? 일부에서 뭐 공영방송도 옮겨야 한다, 또 학교도 옮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그 논의들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4년 이제 헌재 위원 판결 이후에 일부 행정기관들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결과들을 본 다음에 어떤 기관들이 이전할 때 시너지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이 112개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입주 기업들이 1,425개가 이제 이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들 중에 가족 동반 이주율, 그러니까 함께 가족이 가서 살고 있는 이주율이 5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지역이 아니면 결국 다른 곳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는 곳, 일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렇다는 것, 가족들이 동반적으로 이주해 있는 건 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뭐 서울대가 갈지 뭐 다른 금융기관들이 갈지 논의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어느 기관들은 가고 어느 기관들은 못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전 대단히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를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100년을 보는 일들인데, 이게 단순히 집권 여당의 문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개헌을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엄연히 존재하는 미래통합당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뭐 얘기해 주신 게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네. 했는데 뭐 편의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 네. 이 그 기관에 다니는 사람만 혼자만 이제 나홀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가족들은 가고. 서울에 살고 있거나 뭐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론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다양한 기관이 함께 가야 그 전부 이동하는,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또 반론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50%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네. 참 네. 기이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나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야 오늘 옮기니까 내일부터 시작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또 이해관계 복잡하게 박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건 수도를 옮기되 공공기관도 같이 가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KBS라든가 뭐 서울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그 세종으로 옮겨 있는 그 공공기관 되게 연구기관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인프라하고 관계가 없는 데가 가 있는 것이죠 현재요. 근데 만약에 뭐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인데요. 세종에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방송에 대한 제작 문제라든가 출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초이스할 때는 그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인프라와 관계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세종에 갈 때는 아니면 뭐 대전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지역의 환경과 향후 그 지역 도시의 미래 비전과 맞는 공공기관이 가야 되는 것이죠. 뭐 문화도시다 아니면 문화 지방이다 아니면 뭐 해양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공기관이 서울에 지금 과밀집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이 과밀집돼 있어요. 그런 거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 계획도 좀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그리고 서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전 대상으로 지목이 된 국책은행 쪽에서는 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북아 금융 중심지, 금융 허브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금융 같은 경우는 워낙 시너지 효과가 크다 보니까 좀 금융 중심지에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주로 중심이 과거 홍콩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것처럼 이런 정책을 쓰는데 여기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예, 충분히 저희가 그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콩에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엑소더스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도이치방크라 이런데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오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국가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전무후무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금융 도시로서의 서울,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서울은 또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콩에 그 나오는 기업,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 유치하기는 대단히 되게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금융기관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홍콩의 문제라든가 이런 글로벌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선 말부터 꺼낸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의 어떤 모습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안정성도 중요하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기기 어려운 게 이 금융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섣불리 의견을 발표하고 그것도 되게 오래전에 했던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정부가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정책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뭐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당에서 이제 네. 나오는 것이고 뭐 정부라든가 청와대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이 논의는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뭐 네. 그거에 관해서 공식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다양한 기관이 이동한다면 네. 보통 뭐 국책기관, 국책은행 그렇죠. 예. 아니면 국영방송 국영대학교 그래서 서울대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자 서울대는 사실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서울대 이전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비단 뭐 국토 균형 발전 문제뿐 아니라 약간 학교 세워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뭐 입시 문제 이런 부분을 결부해서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글쎄요, 서울대가 이제 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국가에서 가라 그래서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이 예를 들면 지금 뭐 관악에 있잖아요. 네. 서울대학이 만약에 이전 계획을 검토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어떤 교육도시로서의 그런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탑 클래스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지방자치하고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국립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관악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국가의 장래와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떤 곳에 옮겨야지 인재가 제대로 더 육성되고 만들어질 거냐. 거기에 대한 인프라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부분과 같이 좀 나가야겠죠. 예. 네.
뭐 지금 두 분이랑 얘기하면서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대명제 자체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니까 앞으로 여론 이제 어떻게 또 알아보고 어떤 기관이 옮기는 게 좋을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등등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자,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는데요. 이게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지금 야당 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인영 후보 측에서는 병무청이 자체 판단한 기록이 있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 두 분 짧게 들어볼게요. 국가기관에서 제출했잖아요. 네. 그거에 전에 이제 아마 이 통합당 분들은 과거 이해창 총재 그걸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병무청이라는 국가기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특히 2013년이라든가 2016년 명확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가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을 감사하면 되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면은.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 신상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좀 범위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 이제 13년에서 16년 사이니까 이것이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군대 안 가려고 장난을 쳤다든가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병원 진료를 내야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낸 자료라고 가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또 어떤 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좀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옮겼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맥주 박스 얘기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그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아니면 되게 그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소명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작은 것이라도 소명을 하려는 의지로 네.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인영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특히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과의 신경전이 이슈가 됐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힘을 보탰고 반면에 통합당은 통일부 장관 청문회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저는 태용호 의원이 저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사과해야 할 문제다. 예. 그럼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처럼 고위직에 있다 온 사람들 말고 일반 그 북한에 살던 분들은 그분 다 전향서 쓰나요? 이게 사상 전향이라는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극도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북이 나눠지고 그걸 통해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였었단 말이죠. 거기서 전향서 쓰니 안 쓰니 전향 안 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집단적으로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감옥에 가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태용호 의원이 잘못된 처사인 거고요. 그리고 전대협 같은 경우는 당시에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전국 대학생의 조직입니다. 대중조직입니다. 그 대중조직 하나에 뭐 급진 개혁주의적인 그룹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뭐 이념적인 정파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러나 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릇된 사상이라든가 편향된 사상, 뭐 주사파도 있었죠 실제로 그건 사실인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결국은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그래서 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태용호 의원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87년 6월 항쟁의 그 민주화를 이룬 세력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태용호 의원이 저건 제가 보기엔 공개적으로 사과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저는. 네, 제가 대표님께는 좀 첨언을 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뭐 북한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또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잖아요. 일종의 정책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봐야지 주체 사상을 버렸냐 뭐 너 쟤네 좋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좀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단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 국회에 이제 발의 중인 법안이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예.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대한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자리에서는 과거의 어떤 병력의 문제도 있고 사상의 문제, 생각의 문제는 아주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서면 질의를 하든 뭐 구두 질의를 하든 그 야당의 외통위원들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고 그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묻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게 그 다소 저는 과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과도했다. 네, 과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남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그 소위 외통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좀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국회에서는 약간 그 양원제에 빗대서 상원이라고 해서 좀 그 선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께서 조금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을 그 말하자면 넘어가거나 좀 그 이렇게 말하자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색깔 논쟁, 사상 논쟁으로 그 민주당이 좀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또한 과도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요. 네. 당신 전향했어? 나 전향 썼어. 네.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뭐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 못 해요. 양심의 문제니까.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슨 잣대로 그걸 평가하고 어떻게 그걸 가늠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반민주적이고 인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상 검증이라는 자체도 저는 결코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통일 정책, 대북관이 어떠냐. 그리고 현재의 북한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 비핵화할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이런 식의 대북 정책관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당신 사상이 뭐야 도대체. 이거는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유와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금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절대로.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이인영 후보가 후보자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라든가 활동들에 대해서 되게 그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들은 과거에 대북 친북적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든가 그 프레임들 친북 프레임이 좀 저는 그러니까 친북에 대한 그러니까 지북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또 이해하고 해서 남북 관계나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게 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께서 그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김일성 사진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도 주체상을 신봉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도하게 해석을 해내고 이렇게 이제 색깔론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외통위를 그 당시에 태영호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색깔론 시비는 태영호 의원이 한 거죠. 어떻게 지금 4선 의원에다가 민주화의 주역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과거의 그 사진 한 장, 예를 들면 전대협은 제가 알고 그런 여러 풍파가 내고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체제에서 그런 사상의 돌출 부분들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민주화된 이후에 뭐 주사파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고 민주화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과거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당신 그때 그 사진 같이 찍지 않았어? 그 사진 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인영 의원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아는데 이인영 그 후보자가 주사파라든가 아니면 뭐 좌익 편향적이라든가 이런 행동이라든가 글을 썼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조직의 지도자였지 전국 대학생 조직에. 근데 그걸 가지고만 끄집어내고 한다는 것은 그릇된 잣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대협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폄훼할 생각은 요건 털끝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과거에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주체사당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현재 시점에서 여쭙고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뭐 물론 그것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논의가 촉발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연 주최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이승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인영 의원의 솔직한 답변과 생각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생각과 그리고 변화된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쭌 거지, 지금 그로 하여금 전향을 했냐라고 이렇게 지금 막 묻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자, 두 분 얘기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북한의 각종 뭐 정책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건 두 분 다 네. 인정을 하셨고, 다만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역사 의식이라든가 과거에 뭐 이런 뭐 신념 사상을 가진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뭐 다소 과한 건 있지만 못 물어볼 건 아니고 솔직하게 답변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영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 모시고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